좋습니다. 카카오가 그동안 진짜 길고 고통스러웠던 그 응축의 시간을 꺼내고 어떻게 AI를 무기로 삼아서 증폭의 사이클로 들어가는지 한번 제대로 보죠.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바로 1페이지부터 펼쳐보시죠. 네, 1페이지랑 2페이지를 딱 넘겨보시면 일단 회사가 시장에 던지는 아주 묵직한 숫자 4가지가 등장합니다.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일단 2025년 영업이익 7,320억 원,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147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94개로 대폭 줄인 거버넌스 슬리머가 있고요. 와, 147개에서 94개면 진짜 절반 가까이 쳐낸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다이어트죠. 그리고 세 번째가 2026년 톡비즈 매출 2조 8천억 원을 견인할 AI 슈퍼사이클. 마지막으로 잉여 현금 흐름의 20에서 35%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아, 확실하네요. 네요. 이 4가지 기둥이 결국 카카오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해답진 셈인 거죠. 네, 그리고 화면을 넘겨서 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픽을 보시면 타임라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프가 딱 갈라져 있죠? 맞아요. 2024년이랑 2025년을 비상경영하고 비핵심 자산 매각이 이루어진 그 응축의 시기로 정의를 했고요. 2026년 이후를 에이전틱 AI 카나나 출시 그리고 수익 극대화가 폭발하는 증폭의 시기로 명확히 나눴습니다. 응축에서 증폭으로 넘어간다. 이 워딩이 핵심이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 농부가 봄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은 잔가지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잘라내는 그런 혹독한 가지치기 과정을 거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가지치기.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사실 이걸 좀 더 구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요. 네, 아까 계열사를 147개에서 94개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장부가액 줄이고 돈 아끼려고 다이어트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럼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2026년 카카오 전략의 핵심이 바로 그 카나나라는 거대한 AI 시스템을 카카오 생태계 전체에 이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과거처럼 147개 회사가 각자 IT 인프라 가지고 각자 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 이거 통합이 전혀 안 되겠네요. 중구난방이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즉, 이 혹독한 응축의 시간이라는 건 새롭고 무거운 AI 엔진을 생태계 전체에 아주 빠르고 마찰 없이 탑재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조직의 군사를 빼버린 겁니다. 일종의 활주로를 평탄하게 정비한 필수 과정인 거죠. 아, 그러니까 거대한 AI 비행기를 띄우려면 기존의 울퉁불퉁한 활주로 자체를 넓고 단단하게 다시 깔아야만 했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활주로를 정비했으면 그 활주로를 통제하는 관제탑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4페이지랑 5페이지가 바로 거버넌스 쇄신과 신뢰 구축 파트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네, 4페이지 조직도부터 보면요. 과거에는 이사회가 8인이었고 권한이 막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6인 이사회로 축소됐고 신규 CA 협의체 아래로 권한이 확 모였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모습이 뚜렷해요. 네, 컨트롤 타워가 하나로 딱 잡힌 거죠. 근데 제 눈길을 끄는 건 사실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5페이지 한번 쓱 보세요. 여기 구체적인 주율들이 적혀 있는데 대표이사는 상장 후 2년, 임원은 1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대못을 박아놨네요. 아, 매도 제한 기간을 명시해버렸죠? 네, 과거에 그 임원들 대량 매도 사태 때문에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른바 경영진 먹튀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건 배가 폭풍우를 만나든 목적지에 가든 선장이랑 선원들이 가장 늦게 내리도록 아예 조타실 문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린 거 아닙니까? 아하, 조타실에 자물쇠를 채웠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불신을 끊어내기 위한 아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통제 장치인 거죠. 근데 조타실 자물쇠만큼이나 중요한 게 5페이지 하단에 또 있습니다. 하단이요. 아, 여기 신규 상장 IPO 관련 내용이네요. 네, 신규 IPO 시 주주 이익 침해 사전 검토 의무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줄이 핵심입니다. 아, 과거의 그 쪼개기 상장 논란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알짜 자회사들을 계속 상장시키니까 모회사 주주들 가치가 막 희석되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잖아요. 소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게 여기서 생긴 거거든요. 맛있는 알맹이는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카카오 본사에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 이런 비판이 많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이사 비율을 67%까지 끌어올려서 아주 독립적인 이사회가 신규 상장을 할 때 기존 주주들 가치가 훼손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사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명문화를 해버린 거예요. 아, 배관이 새는 걸 막겠다는 거군요. 네네. 뒤에서 저희가 엄청난 수익 창출 전략을 볼 건데 이렇게 주주 가치 훼손을 막는 배관 수리가 간되어 있으면 돈 벌어도 엉뚱한 대로 다 셉니다. 결국 이건 막대한 할인율을 수학적으로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재무 전략입니다. 네, 배관 수리가 끝났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배관에 콸콸 쏟아져 들어올 돈, 수익 창출 모델을 뜯어볼 차례네요. 여러분, 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시죠. 네, 엔진룸이 등장합니다. 6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그냥 선 하나가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그래픽이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차곡차곡 쌓이죠. 네, 2025년 기본 영업이익 위로 AI 광고 단가 상승이라는 계단이 하나 얹히고 그 위로 신규 구독 매출 또 그 위로 커머스 시너지가 더해주면서 2026년에 8,450억 원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네, 그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을 바로 다음 7페이지에서 에이전틱 플로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에이전틱 플로우요. 이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저녁 약속 상황, 딱 그거네요. 아, 네, 맞아요. 식당 예약하고 정산하는 거요. 예전에는 우리가 카톡으로 야 어디 갈까 묻고 지도 앱 켜서 찾고 또 예약 앱 따로 켜고 밥 먹고 나면 뱅킹 앱 켜서 돈 보내달라고 하고 이게 다 수동이었잖아요. 엄청 번거로웠죠, 사실. 근데 이제는 카나나라는 개인 비서가 내 의도를 파악해서 실행까지 자동 완결해준다 이거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실행입니다. 실행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우리가 질문하면 그냥 텍스트로 좋은 답변을 주는데 그쳤잖아요. 그렇죠. 글은 잘 써주는데 결국 식당 예약 버튼은 제가 눌러야 했죠. 맞아요. 근데 에이전트 AI는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른 앱이나 서비스의 API를 자기가 직접 호출해서 예약을 걸고 송금까지 마무리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다음 장 8페이지랑 9페이지에 나오는 엄청난 숫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오, 여러분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계산식이 하나 나오네요. 네, 카카오톡의 전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4,93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거의 다 쓰는 거죠. 그렇죠. 안 쓰는 사람이 없죠. 여기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단 10%, 그러니까 약 305만 명만 이 똑똑한 AI 비서를 월 3,920원에 유료 구독한다고 쳐보죠. 이 단순한 곱셈만 해도 바로 1,435억 원이라는 새로운 현금이 찍힙니다. 와, 전 국민이 쓰는 무료 메신저 인프라 위에다가 허들이 아직 낮은 유료 구독 모델을 살짝 얹기만 했는데도 단위가 확 달라지네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광고랑 커머스 모델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나오거든요. 네, 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검색 광고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네, 카나나는 사용자의 취향, 현재 위치,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맥락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배너 광고 막 뿌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자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딱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 겁니다. 아, 구매로 이뤄지는 전환율이 엄청나게 높겠네요. 당연하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이 광고 자리를 사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AI 기반 광고 단가를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는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 그래서 톡비즈 총 매출이 2조 8천억 원으로 점프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군요. 전년 대비 26% 성장이네요. 맞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정말로 그 무료 카톡 환경에서 유료 비서 구독에 지갑을 열 것인가는 카카오가 증명해야 할 아주 거대한 과제이긴 하죠. 맞아요. 비전은 훌륭한데 사용자 습관을 바꾸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자, 그럼 본진인 카카오톡 안에서 AI로 돈 버는 그림은 확실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수 시장은 결국 인구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천장이 뚜렷하죠. 그래서 그 가치의 천장을 뚫으려면 무조건 글로벌로 나가야 할 텐데 그 전략이 바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나오는 자회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10페이지에 카카오뱅크, 페이, 게임즈의 모멘텀 요약 매트릭스가 있죠. 네. 근데 전문가님, 저 11페이지 카카오뱅크 슬라이드 보다가 약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 뱅크의 글로벌 진출 부분이요? 네, 태국이랑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진출은 알겠어요. 근데 인터넷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입한다고요? 아니, 국가 규제를 제일 빡세게 받는 은행이 그 변동성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긴다니 이거 너무 급격하고 위험한 노선 변경 아닌가요? 텍스트만 딱 보면 엄청 파격적이고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동남아 진출이라는 퍼즐이랑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구조를 아셔야 돼요. 아, 구조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한국에서 카카오뱅크로 친구한테 돈 보낼 때는 진짜 1초면 가고 수수료도 없잖아요. 그렇죠. 공짜죠. 근데 국경을 넘는 순간 완전 딴 세상이 됩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스위프트라는 국제 결제망을 쓰거든요. 이게 비유하자면 편지 써서 동네 우체국 넣고 그게 중앙 우체국 갔다가 해외로 넘어가서 다시 배달되는 아주 낡은 릴레이 방식이에요. 아, 시간도 며칠씩 걸리고 중간에 수수료 떼이는 것도 엄청 많죠. 맞아요. 게다가 동남아시아는 은행 계좌조차 없는 인구가 수천만 명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다 들고 있단 말이죠. 아, 느낌이 옵니다. 그 낡고 비싼 기존 은행망을 안 거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쓰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널뛰는 코인이 아니에요. 법정화폐 가치의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겁니다. 아, 가치 변동 리스크는 없애고 블록체인의 그 빠르고 싼 장점만 쏙 빼오는 거네요. 네. 은행 계좌 없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유저들이 카카오 지갑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뱅크는 더 이상 국내 시장의 좁은 이자 마진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막대한 글로벌 결제나 환전에서 나오는 비이자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기존 금융망 한계를 완전히 우회해버리는 엄청난 치트키였네요. 늘 발상의 전환이죠. 자, 그럼 이어서 12페이지 카카오페이도 볼까요? 오프라인 지배력 확보하려고 애플페이 같은 NFC 기술을 팍팍 도입하고 있고요. 여기에 카타나나 에이전트 결제를 연동시켜서 결제 전환율을 극대화하겠다. 이 전략이 눈에 띕니다. 오프라인 결제망 확보가 페이한테는 아주 핵심 과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나오는데 여기도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만 팠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있어요? 네, 게임주의 전략 수정은 진짜 뼈아픈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겁니다. 국내 모바일 MMORPG 시장은 지금 완전 출혈 경쟁이거든요. 마케팅비 엄청 쏟아부어서 유저 뺏어와도 몇 달 뒤면 다른 신작으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요. 완전 소모전이네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싹 하고 크로노 오디세이 같은 서구권 시장 겨냥한 글로벌 PC랑 콘솔 대작으로 방향을 확 튼 겁니다. 모바일 중심 단기 수익에서 콘솔의 롱테일 패키지 판매로 전략을 바꾼 거죠. 본사인 카카오톡은 AI로 구독 경제 꽉 잡고 자회사들은 금융이랑 게임으로 글로벌 현금을 쓸어 담는다. 자, 이 구조가 완성돼서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번다면요. 결국 투자자들 최대 관심사는 그 돈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느냐일 겁니다. 그렇죠. 그 피날레가 바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14페이지 도식을 봐주세요. 잉여 현금 흐름, 즉 세금 내고 재투자할 것 다 하고 남은 순수 알짜 현금의 20에서 35%를 주주 환원에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명확한 룰을 세웠죠. 최소 7%는 현금 배당이고 자녀 재원은 전액 자기 주식 취득 및 소각에 쓴다고 붉은색으로 아주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님, 배당 주는 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주주 가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올려준다는 건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직관적인 피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카오라는 회사를 10조각으로 나눈 피자 한 판이라고 쳐봅시다. 네, 피자 10조각. 여러분이 그중 한 조각을 들고 계신 거예요. 회사가 올해 1,000원의 이익을 냈다면 피자 한 조각당 창출하는 이익은 100원이겠죠. 이게 바로 주당 순이익입니다. 100원.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아까 그 남은 알짜 현금으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피자 2조각을 사들여서 아예 용광로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이게 소각이에요. 그럼 이제 전체 피자는 8조각밖에 안 남았죠. 그럼 내년에 회사가 똑같이 1,000원을 벌더라도 이제는 1,000원을 8조각으로 나누게 되니까 내 한 조각당 이익이 125원으로 확 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회사가 돈을 더 벌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 자체를 태워버리니까 남아있는 주주들의 한 주당 가치가 기계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글로벌 투자 대가들이 배당보다 소각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수학적 확실성이 있습니다. 와, 파이를 키우는 걸 넘어서 내 파이 조각 자체를 묵직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래서 15페이지를 보면 총 기업 가치 약 37.1조 원, 목표 주가 86,000원이라는 강력 매수 결과가 딱 도출되는 거고요. 네, 본사의 AI 프리미엄, 글로벌 자회사 가치, 거기다 강력한 주주환원까지 다 합산된 결과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이 15장의 PDF를 딱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해주는 게 마지막 1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6페이지의 가치 플라이휠을 보시죠.
야, 이 톱니바퀴 그림이 오늘 논의의 완전체네요. 네, 제일 안쪽에서 거버넌스 규율이 주주들 이탈 안 하게 꽉 잡아주고요. 그 위에서 에이전틱 AI가 내수시장 수익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동시에 밖에서는 자회사들이 글로벌에서 현금을 창출하죠. 이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번 돈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주당 가치가 오르면 시장 신뢰가 수직 상승하고 그럼 그 자본력으로 다시 최고급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더 거대한 AI 투자를 합니다. 이 무거운 플라이휠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자기 동력으로 무한히 가속을 붙이는 원리인 거죠. 아, 정말 치밀한 청사진입니다. 물론 이게 치열한 경쟁이나 팍팍한 거시경제를 뚫고 진짜 숫자로 증명될지는 온전히 카카오 경영진의 실행력에 달렸겠지만요. 네, 그건 앞으로 시장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2026년 카카오 전략 문서를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아주 밀도 있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펼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뼈를 깎는 가지치기로 튼튼한 활주로를 닦아낸 카카오가 이제 카나라는 AI 엔진을 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거대한 플라이휠을 돌리기 시작했다. 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이제 화면에 띄워두신 자료를 덮기 전에요.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자료를 보면 이 에이전틱 AI라는 게 말 한마디면 내 취향에 맞는 식당 찾고 예약하고 결제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잖아요. 궁극의 편리함이죠. 근데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나의 모든 소비 패턴이랑 목적을 나보다 더 완벽하게 파악하고 내가 고민할 틈도 없이 실행까지 전부 주도하게 된다면 결국 나의 다음 선택을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의 자유의지일까요? 아니면 나를 분속한 거대한 AI 알고리즘일까요? 좀 섬뜩하면서도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편리함이라는 아주 황홀한 대가로 우리 일상의 결정권을 아웃소싱하는 시대. 과연 내 삶의 진정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남게 되는 것일지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